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제 노동당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처음 공식화한 데 이어서 오늘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또 어떤 결정을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방안과 회담 장소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북한이 오늘이요, 우리 국회격이죠, 최고인민회의를 개최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어떤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예산 인사 문제는 이제 원래 다뤘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남북 관계랄지, 앞으로 외국, 미국 관계랄지 대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지 이게 관심이거든요. 오늘 최고인민회의 뭘 좀 우리들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법, 또 행정, 사법, 3권이 분립되어 있고,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입법, 사법, 또 예산, 이제 사법은 아니죠. 입법, 그다음에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그런 또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최고인민회의는 사실 우리 국회격이지만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해주는 그런 정도의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상당히 자기도 민주주의적인 방식, 또 그런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저께 9일 날 정치국 확대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공개했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13기 6차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아마 주요 안건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 방향 같은 것들도 결정을 하거든요. 헌법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명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최고인민회의 결정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서 분명히 국가 전략이라든지 이런 대응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뭔가 그런 의지를 밝힐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인데, 아직 정치국 회의에서도 비핵화 이런 얘기는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뭔가 협상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회의에서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고령화된 인사들, 그동안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그런 인원들을 함께 끌어안고 나가면서 이제 공고화했지만, 이제는 7차 당대회도 거쳤고 본인이 명실공히한 이 명실공히 지도자를 확고하게 됐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일 날 있었던 이 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암시들, 복선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 뭔가 다른 기존과 다른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저희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박사님. 사실은 비핵화 부분은 우리 문 장관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했고, 미북 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전략적 방향, 지침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고인민회의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호응을 한다면은 비핵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결정적 시기에 김정은의 결단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남북관계 진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최고인민회의가 한다면은 예전에도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우리 국회와 의회 간에 교류를 하자, 또한 이번에 남북 관계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결의를 내는 거죠. 그러한 부분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든가 남북 정상에 대한 이번에 발표,
그런 것에 호응하는 차원의 최고인문회의가 이렇게 대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나중에 추인해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거 사례를 보면 최고인문회의 결과는 한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정도에 밤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결정이 이를지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당 그 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권력 서열을 저희들이 이제 가늠할 수 있었다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옆 주변에 앉았던 인물들, 저기는 이제 상임위원, 정치국 상임위원도 상무위원들이죠. 상무위원들은 아니고 정치국 위원도 앉을 수 있고 또 이제 후보위원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제 센터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저기에 앉아 있었는데 없는 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정치국 상무위원의 경우에는 뭐 다 그 헤드 테이블에 다 앉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인물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김영철이고 한 사람은 김여정이에요. 사실 김영철 같은 경우 지금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사단 방북 때도 김영철 통전부장이 함께 김정은 위원장 옆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뭐 북한 표현으로는 순회상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 언급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보고를 이 지도자가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라면 당연히 김영철이 정치국 위원이거든요. 맞습니다. 상무위원을 빼면 위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여정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 명실상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김정은의 친여동생이고 사실 2인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특사 임무를 받고 왔잖아요. 그런데 헤드 테이블이 아니고 뒤에 앉았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권력과 이렇게 헤드 테이블에 앉는 그런 그 의전의 어떤 예우와 좀 다를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뒤에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철 같은 경우 비록 헤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위치지만 아마도 내부에서 뭐 그런 자리를 결정할 때 뭐 권력 서열이 그 안에 들지 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잠시 영상을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운데 앉아서 주재를 하고요. 그 무슨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손을 듭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저기 보면 후보위원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투표권이 없는 거죠. 발언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을 안 두고 있는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저 모습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북한의 권력서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뭐 나왔을 때 어떤 주석단이랄지 그 하단에 누가 어떻게 앉아 있나 그런 모습도 대충 보면 가늠할 수 있잖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주석단 서열이라든가 저런 자리 배치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움직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전 서열과는 다르다는 것이 과거 공산주의를 분석하면서 나온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전 서열할 때 주석단 서열이라든가 최고인민회의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군사 사열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하느냐인데 그런 것은 당 서열과 아니면 당직을 맡았던 기관이라든가 그런 서열에 의해서 정해졌던 것이고 과거 공산주의 소련이나 중국을 분석할 때도 그런 위치가 반드시 맞았던 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국 확대에 어떤 자리를 취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느 자리를 앉았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의 위상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책적으로 특정 분야에 김정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는 다른 일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무위원회 서기국의 김창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기에 끼지도 못할 낮은 서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과는 훨씬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북한의 권력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요.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새로운 병진 노선 업적은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무력 언급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보면 북한 매체들이 특히 핵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북한이 실제 남북 북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지난번 고위급 회담 결과 보도를 하면서 아주 짧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공식 매체에서 이 회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 처음 발표한 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된 게 3월 초란 말이죠. 물론 날짜가 잡힌 건 그 뒤지만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 특사단이 미국에 가서 결정이 됐는데 사실 북한 매체를 통해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가 논의가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내용이 북한 매체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야. 과거와 다른 모습이 아닐 거야. 그런 의구심이 훨씬 많았거든요. 사실 지금도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자기 매체를 통해서 또는 그런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핵경제 병진 노선을 확고하게 이어가겠다. 그러면 자기들 입으로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걸 공인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그대로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최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대 기념 보고대회 같은 것들도 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런 걸 보고를 하려면은 선대의 업적 특히 핵개발의 업적을 막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것도 경제핵 병진 노선이라고 못 박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새로운 병진 노선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북한에게도 중요한 시기고 이 기회를 놓치면 북한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핵을 내려놓고 남북 간에 미북 간에 확고한 그런 비핵화를 협상하고 그것을 북한의 난국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 핵은 인정받고 뭔가 시간 끌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북한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좀 자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북미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기 5월 이야기, 이달 말 또 6월 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비핵화라는 단어 썼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논란이 있다면 글쎄요, 그 북미 회담도 상당히 진통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서 그런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다는 건 좋은 징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쯤은 그런 거를 논의하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시간이 5월 말로 이렇게 가정했을 때도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양측의 접점을 좁혀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한쪽에서는 일괄 타결 방식,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인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거죠. 서로 좁혀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단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기간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일괄 타결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방식에 약간의 단계를 남겨놓는 그 접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북한도 자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을 가고 이제 러시아도 갈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강화하려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율이 이루어지면 비핵화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된다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지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그러니까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 합의 부분도
제시하면서 예, 예. 그 이행 부분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가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이 부분을 빨리 미국과 상의하고 북한에게도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가지고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새로운 답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한데 아무튼 이러한 미북 간의 활발한 접촉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설득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진정성과 확신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아직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미국과 북한의 정보기관끼리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게 지난번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 문제를 가지고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인권 문제도 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 아마 북한의 인권 문제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유엔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제재 결의안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까요? 예, 미국으로서는 기왕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미국이 핵 문제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권 문제입니다. 지난번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탈북민 지성원 씨를 백악관 의회 연설에서도 함께했고 또 백악관에 불러서 간담회도 했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 탈북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민주국가가 자유민주국가의 가장 기본 가치가 인권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사람다운 사람, 그런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북한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또 가치고 추구하는 목표라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핵 문제만 해결할 거지. 핵 문제 해결도 인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핵미사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그 가게 개발 되는 비용을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것이 인권과도 직결되는 예, 예.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북핵 문제가 확실하게 타결되고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가 된다면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도 사람다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마 그런 것들이 함께 논의가 되기를 아마 미국은 바랄 것이고 그런 것들도 조율 과정에서 얘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예. 만약에 그런 결단을 한다면 그동안의 과오와 잘못이 조금 양해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석을 했어요. 이 회의 두 번째로 참석을 한 건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부터 이 종합 상황실을 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 점검 태세들을 구축하고 이제 시간이 1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 한 번에 다 해결하려는 것은 좀 지나친 의혹이다. 이런 의혹을 좀 부리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우문에서 숭늉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막 이 회담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어떻게 보면 많은 성과를 내려면 서두를 수도 있고요. 뭐 정말 과욕을 부릴 수도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16일 날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준비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핵심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반드시 관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인데 역시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앞서 문 장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비핵화의 결정적 계기이고 이번 기회를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임기 내 대결 구도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처음 만나는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붉히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비핵화만큼은 해야 된다는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교류가 어렵다는 점도 잘 전달해서 우리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북한에게 접근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진정성과 함께 비핵화에서 진전을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결국에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어떠한 조건을 만들거나 이렇게 단계를 만든다고 하면 그 단계를 줄이거나 아니면 과거보다 약간 변화된 조치를 이끌어내야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미국에게 설득을 하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기여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 한국이 배제될 수가 있는 위기의식도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류 협력 확대라든가 평화 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핵심은 비핵화다. 비핵화가 풀리면 다 된다. 예.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